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이제 영화 실과 아프리카에도 배추가 자라나 두 편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먼저 각 영화의 소개를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감독님, 조민재 감독님, 이나영 감독님이 공동 연출하셨고요. 출연 김영선 배우님이 출연하셨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창신동 명선의 봉저 공장에 드나드는 사람들, 노동자에 관한 저마다의 시선이 명선 주위를 맴돕니다. 오랜 세월 함께해온 이웃현이 결국 창신동을 떠나게 되자 명선은 고민에 빠집니다. 수상 내역이 어마어마한데요. 올해 미장센 단편영화제 비장성시 부문 최우수 작품상을 받았고요. 20일에 대구 단편영화제 우수상, 제1회 합천수련영화제 대상, 어제 결과 났죠. 서울 독립영화제 단편영화제 대상 수상작입니다. 또 한편인 아프리카에도 배우가 자라나라는 작품은 이나영 감독님이 연출하셨고, 출연은 신지, 손정윤, 함상훈, 시놉시스 내용 말씀드리면, 한 해 마지막에 삼남매는 함께 살았던 집에서 엄마 옷을 입고 김장을 담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영화제도 수상 내역이 어마어마한데요. 23회 부산국제영화제 한국 단편 경쟁 부문에 출품됐고, 44회 서울 독립영화제 경쟁 부문, 제2 안산 단원 국제문화예술영화제 본선 등등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뒤쪽만 말씀드리면 인천 독립영화제, 인천 여성영화제, 디아스포라 영화제까지 수많은 영화제를 지금도 다니고 있는 영화들입니다. 이 작품들은 조민재 감독님과 이나영 감독님이 공동으로 작업한 결과물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제가 오늘 두 분을 모시는데 정보가 좀 없는 것 같아갖고 점심 같이 먹고 커피 마시면서 사전에 인터뷰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관객의 시선이 되어서 궁금한 점들 여쭤보도록 할 테니까 편하게 말씀해 주시고, 제가 진행이 좀 불편하거나 못하고 이러면 지적질을 하셔도 되고 편하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질문은 어디 영화제 가나 감독님에게 하게 되고요. 대부분 거의 다 질문이 이 영화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묻게 되거든요. 하고 싶은 영화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이 질문 또 이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하고 싶었던 이야기, 그리고 그것보다 일단 이 영화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얘기하면, 감독님 발음이 이 마이크가 우리가 방송인이 된 기분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크게 이야기해 주시면. 네네. 네. 제가 이 영화를 어떻게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아마 이야기를 하면 그에 대한 답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네. 이 영화는 제가 2016년도에 창신동에서 살면서 네, 창신동이 좀 변해가는 풍경에 대해서 감각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서울시에서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해서 창신동을 어떤 문화 특구처럼 만들려는 이제 사업을 했었는데, 이제 그 사업과 더불어 외부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뭐 사업가라든지 혹은 예술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이들이 이제 특별히 사실 할 뭐 어떤 사업 같은 게 없거든요. 당장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가장 먼저 했던 게 예술 사업이었어요. 미디어를 만든다거나 혹은 영상물들을 촬영하는 일이었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모순처럼 느껴졌거든요. 왜냐하면 그 공간의 언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 공간에 대한 작업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영상물을 만들던 뭐 혹은 영화를 만들던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작가가 있고 그 공간에 대한 감각을 번역하는 개념인데, 그 공간의 언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것을 번역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좀 되게 단면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내 카메라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 공간에서 라는 고민에서 영화를 시작하게 됐고요. 2016년도에 시작했고 2019년도까지 이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그 고민의 결과물이 지금의 실로 완성이 됐습니다. 2016년도에 글을 쓰기 시작하신 건가요? 글보다는 그 카메라의 어떤 태도에 대해서 계속 고민했던 것 같아요. 네. 글을 처음 이제 실물로 보았던 건 2017년도쯤. 17년도. 네, 그 전까지는 어쨌든 계속 이 공간에 대해서 공부하고 어떤 사람이 있는지 조사하는 단계였던 거예요. 그럼 이 실은 촬영을 언제 하신 거예요? 촬영은 2019년도 11월에 촬영을 11월에 했습니다. 작년 1년 전쯤에 네네. 촬영해서 나온 거군요. 그러면 그 관객분들은 사실 이 영화가 나오는 것을 잘 모르거든요. 전체 과정을. 지금 한 만 3년 정도의 숙성 기간을 거쳐서 세상에 나온 건데, 아마
작년 19년도에 뭐 이렇게 완성됐다고 그러면 작년에 다 한 줄 아마 아실 확률이 높을 거고, 그다음에 배추, 아프리카에도 배추가 이 작품은 어떻게 된 거죠? 아, 과정이? 아프리카에도 네. 배추가 자라나라는 작품은 이나영 감독이 이제 네네네. 연출도 하고 네. 그 전반적인 기획을 다 하셨었어요. 아, 네네. 그래서 2017년도 겨울에 그 대본은 감독님 쓰신 거 아닌가요? 같이, 그러니까 같이. 네, 전반적인 네. 어떤 걸 이야기하고 싶은지는 사실 이나영 감독님이 네. 다 구성을 하셨고 저는 네네. 옆에서 그냥 어떤 좀 더 필요한 부분들 같이 의논하는 네. 자세로 들어갔었고, 또 그 당시에 되게 좋은 배우들과 작업할 기회들이 생겨서 이 좋은 배우들과 우리가 단편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처음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나영 감독의 어떤 세계관이 잘 녹아들어 있는 작품입니다. 김영선 배우님은 말을 굉장히 하고 싶지 않나요, 지금? 아니요. 제가 파악한 캐릭터는 굉장히 활달하시고 세상에 대해서 하실 이야기 많으신 분 같은데, 낄 자리인지 아닌지 봐야죠. 아, 예, 세상의 지혜죠, 삶의 지혜. 예. 이제 끼어도 되는 타임이기 때문에 영화를 2편 다 출연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촬영이 아프리카는 촬영이 언제였죠? 그 몇 년도였죠? 작년, 그러니까 아. 예, 겨울 2017년 12월, 그 아프리카는 12월이고 그죠? 실은 2019년 그죠? 11월. 네, 네. 그러니까 제 말은 아프리카 때와 작년 때와 출연할 때 네. 어떤 느낌이랄까 개인적 느낌이 어떻게 다르시던가요? 아프리카에도 배추가 자라나는 그냥 출연을 하고 싶다기보다는 출연을 하라고 해서 했거든요. 인생 첫 작품이신가요, 그게? 어떻게 말하면 첫 네, 작품도 그죠? 될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저는 네. 아무것도 몰랐고 그게 한 30번 좀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테이크를? 예, 네네. 제가 뭐 눈동자가 슬퍼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되게 슬펐는데 감독님 자꾸 안 슬프다 그러셔가지고 이게 초보 감독님들이 항상 하는 말, 자신의 세계가 정리가 안 되니까 네. 연기자를 아니, 통해서 근데 이제 구원을 제가 받으려고. 배우가 아닌 제가 느끼는 감정이랑 네. 배우들이 느끼는 감정이랑 많이 틀렸던 것 같아요. 저는 아우 너무 춥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많이 찍어야 돼. 속상한 마음의 그런 눈빛과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찍었는지 솔직히 지금 기억이 안 나고요. 실 같은 경우는 제가 최적화돼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거의 제 자전적인, 직업이 네, 자전적인 무게다 보니까 이야기시잖아요. 그래서 네. 자신감 있게 제가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조민재 감독은 뭐 주연 배우 아무나 하나 이러면서 택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라 막 이랬는데 그건 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그러면 주연 배우가 아니에요? 제가 아니었어요. 네, 근데 뭐 아, 그래요? 택도 마라 이렇게 얘기는 안 했고요.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배우랑 작업을 해야 이 짧은 시간 안에 영화를 완성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물론 이제 그 영화를 구성함에 있어서 어머니 도움을 많이 받았죠, 처음에는. 근데 제가 결과적으로 어머니랑 작업하게 된 계기는 원래 제가 찍고 싶은 배우님이 있었는데 그분한테 이제 어떤 봉제 노동을 하는 모습을 어머니가 찍은 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그 어머니의 몸 동작을 절대 따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배우가. 그래서 이 영화는 어머니 몸에 담겨 있는 역사를 발굴해 나가는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어머니랑 작업하는 게 맞겠다,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네, 그래서 우리 토크하면서 나중에 중간점에 제가 밝히려고 했는데 감독님이 밝히셔갖고 이 두 분은 조금 다르게 하면 특수관계입니다. 어머님이시고 아드님이셔가지고 아들의 영화에 이제 어머님이 출연하신 거고, 그 어머님이 그 실제 그 생활하신 극중에서 생활하신 공간이 실제 본인의 공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동작을 누가 어떤 배우가 와서 그 공간을 지배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테스트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시다가 아마 역시 다른 배우가 대체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 자막에도 보면 그 뭐죠? 그 자문 이런 거에 자막이 올라가시고 그죠? 그래서 그 앞에 극중에서 보면 밤색 그 세무 코트 같은 것도 본인의 지금 디자인으로 뭐 만드신 거겠죠? 근데 이제 감독님이 이제 처음에 코트 한 벌하고 원피스 하나 하고 그리고 브라우스를 주문을 하셨고 그게 원피스와 브라우스는 흰색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이제 그거는 이제 다 이제 컨펌을 받기는 했죠. 근데 디자인은 이제 제가 한 거고 그 옷을 뭐 몇 개를 하고 색깔 같은 거는 이제 거의 다 선택을 해줬는데. 근데 이게 작업을 평생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본이나 이렇게 스타일들이 머릿속에 명쾌하게 있으실 것 같은데,
세무는 그 옛날에 알던 어떤 디자인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 국중 때문에 디자인을 어떻게 코트를 만드신 건가요? 국중 때문에 만든 거죠. 그러니까 아. 그때 시장을 보고 네네네. 이제 원단을 구입해서 이제 네네네. 만든 거죠. 그 블라우스도 예, 예. 이렇게 그때 이제 영화 얘기를 듣고 그때 다 원단을 왜 떼었어요. 이렇게 울컥하세요? 우시려고 그러는 아니, 거 아니, 아니죠? 아니. 절대 눈물이 나는 일은 아니고. 근데 그때 네. 이게 이제 저희가 의뢰를 받는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오래 했었어요. 그 옷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하죠. 영화에서 또 예, 그래서 제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서 네. 시장을 굉장히 한 일주일 정도 돌아다닌 기억이 나요. 근데 왜 그러냐면 국중에서 그 상대방 배우님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네. 이 옷은 바로 너 같다라고 네네. 하기 때문에 그 옷이 굉장히 영화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 질문이 블로그에 올린 정리 들어왔는데 이게 실제로 옷을 만드는 장면인지를 그럼 여쭤보셨네요. 그럼 제가 적절하게 지금 질문을 하고 네네. 있었는데 그 하얀 블라우스는 한 번 더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세무 코트는 그 코트가 여배우가 입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 옷이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옷이라고 예. 저는 생각을 했고 이 네네. 블라우스는 세상으로 안 나가고 예. 이제 이렇게 작업실에 남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본인이 예, 혼자 맞아요. 입어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예. 제 생각이 맞죠? 예, 예. 그러면 그 옷을 이렇게 만드실 때 생각을 하실 때 본인의 삶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시거나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시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던데. 그런 생각은 구체적으로 제가 그 옷을 입어 어울리지도 않고요. 이나영 감독님 끝나고 나서 이 옷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누군가 이제 다시 입고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나영 감독님의 이제 체격에 맞게 예,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버려지는 게 아닌 누군가 이제 계속 입을 수 있는 옷을 제작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제 어떤 그런 거보다 이나영 감독님을 생각하면서 많이 만들었어요. 이거는 나중에 조민재 감독님 뭐 기념관이랄까 위대한 감독님 되시고 되면 충분히 다시 이나영 감독님이 벗었던 입 다시 벗어내셔가지고 박물관에 있어도 될 법한 뭐 어떤 원형 같은 그런 옷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제가 핸드폰 보면서도 이 옷은 바로 너 같다라는 대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다시 몇 번 와서 봤거든요. 근데 나름 이게 레이스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굉장히 소박하지만 나름 화려하게 그거는 만드셨더라고요.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옷이고요. 그리고 그때 하면서 제가 밤을 새워서 이것도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카라도 또 다시 바꾸고 목선 또 이렇게 딱 맞게 했다가 더 바꿀까? 그리고 바꾸고 통도 이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입을 수 있어야 되나? 근데 여러 가지를 담았죠. 그 원단 자체는 난방 원단이거든요. 근데 레이스를 달고 그러니까 그래요? 그 안에 여러 가지들을 약간 드레시한 것도 담고 그냥 그렇게 세상에 없는 옷이죠. 하나밖에 없는. 그 질문 주신 분 명선 배우님이 영화를 위해서 만드셨다고 답을 해주셨습니다. 명선 배우님 영화랑 똑같으세요. 감사합니다. 영화랑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본인의 삶을 담은 굉장히 자전적인 영화고요. 제가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 질문 드리자면 그 프랑스인으로 보여지는 어떤 분이 나와서 명선 배우님을 취재랄까 기록을 좀 하시잖아요. 그 감독님의 의도는 어떤 시선이 있는 건가요? 그 외부인이 그 공간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사무엘도 어쨌든 자기 창작물을 유튜브로 만들게 되거든요. 네, 사무엘이라는 거가 아마 안 들릴 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더 크게. 네. 그 사무엘이라는 네. 분, 이제 프랑스 네네. 분이신데 그분이 왜 들어오게 됐냐면 사실 그 공간에 그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그 공간의 언어를 모르는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외국인의 시선 네네, 같은 게 외국인의 있을 수 시선으로. 있으니까. 근데 저는 결국은 이제 사무엘이 본인의 유튜브 영상을 만들죠. 창신동에 대한. 근데 그게 이제까지 어떤 창신동이 대상화됐던 이미지들이 그렇게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딱 생각이 들었던 게 어떤 태도를 결국 반대적으로 가져야 될까? 내가 생각해 보면 기존의 창신동에서 만들어졌던 어떤 영상들이나 이런 게 역사를 대변하기 위해서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공간을 이용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영화는 그거를 역전시켜서 이 공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증언하기 위해서 역사를 끌어와야겠다라는 태도로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선명하게 보여주고 싶어서 이제 외지인 유일하게 그 공간에
외지인을 넣었고 사실 근데 여기 외지인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뭐 그렇죠. 네팔 분이라든지 베트남 분이라든지 되게 많이 나오시는데 사실 이분들은 외지인이 아니고 창신동에 있는 그렇죠. 로컬인 거주하는 거죠. 분들이죠. 사실. 왜냐하면 네네네. 우리가 국가가 다르고 인종이 달라도 사실 그 공간의 언어를 안다는 게 사실 원주민 이거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창신동이 만들어진 계기 자체가 그 이주민들이 모여서 판재촌을 이루면서 만들어진 동네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창신동이라는 공간은 굉장히 포용력이 좋은. 그래서 뭐 거기 실제로 가보면 네팔 카레 거리도 있고 뭐 베트남 쌀국수 집이라든지 뭐 조선족 혹은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양꼬치 집도 있거든요. 저는 이게 그냥 외국인들이 많이 모여서 생긴 게 아니라 이 공간의 특성이랑 가장 포용력과 맞게 이 디아스포라들이 이렇게 구성됐다고 생각을 했고 그 어떤 공간 창신동이라는 이미지에 맞게 영화를 설계해 나갔었어요. 자, 조민재 감독님 목소리 잘 들린다고 저한테 주접떨지 말라고 연락이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사운드 문제가 없답니다. 일단 그러면 질문 이어 나가도록 할 텐데 영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의 어떤 주관을 어떤 객관화시키는 작업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조민재 감독님은 창신동 안에 있었던 분인데 이 시선을 바깥으로 돌려서 좀 객관화시켜야 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그냥 안에서 느끼던 그 감정 그대로 이렇게 만드신 건지 아니면 타인들이 조금 이런 부분 이해해야 돼서 조금 시선을 좀 객관화시킨 거 있는 건지 뭐 이런 게 조금 궁금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 영화의 핵심 키워드 중에서도 하나인데 사실 우리가 그 사무엘도 그 번역기를 사용하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어머니랑 소통을 하는데 사실 그 번역기가 오갈 때마다 좀 더 다양한 언어들이 상실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 영어 번역기를 우리가 얘기해서 번역을 하게 되면 되게 언어들이 단순화돼요. 근데 어쨌든 전달은 되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배고플 때 나 배고파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좀 더 복잡한 언어를 제가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번역기를 이용하게 되면 단순하게밖에 사실 전달을 못하는 거잖아요. 저는 영화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화가 하나의 번역의 작업인데 그렇죠. 여기서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더 많은 관객들을 만나려면 이 공간에 있는 언어들을 단순화시켜서 전달하잖아요, 보통. 전 많은 영화나 드라마가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제가 느끼는 이 공간의 언어는 굉장히 엄청나게 이제 많은데 어떻게 하면 그 중간 지점을 내가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최대한 덜 상실한 언어를 가지고 관객들과 만날 수 있을까가 이제 저의 고민이고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100이면 관객한테 전달하려면 50을 골라내야 되니까 그죠? 그 과정을 겪으면서 객관화를 하셨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인 좀 질문 드리면 그 명사님 그 가게를 문을 여닫는 장면이 굉장히 그 장면 전환 개념으로도 쓰이고 결론을 내는 개념으로도 쓰이고 이렇게 굉장히 저는 좀 유의미하다, 굉장히 의미 깊다 생각했는데 그 셧다운을 내리면 보통 이렇게 자물쇠를 잠그고 뭐 전형적으로 그렇게 퇴근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셔틀만 대충 내리고 퇴근하시는 건가요? 시건 장치랄까 이런 게 있는. 그러니까 이제 네. 제가 뭐 하루에 아침에 내리고 시장을 다녀올 땐 그냥 내리고 제가 4일 정도 5일 정도 비울 때는 자물쇠를 잠그고 뭐 그런 형태로 그냥 그죠. 아니, 별 의미는 없고 그냥 아니 그게 그 일상생활에서 큰 의미가 없을지 몰라도 예. 영화적으로는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저 공간을 내리는 장면이 감독님 세계까지 제가 잘 해석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일상적인 단절과 영원한 단절이 두 번 쓰인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뒤에 극 중에 처음에 문 열고 시작하고 영화를 열고 중간에 맨 엔딩 장면 전에 문을 닫으면서 사실 스토리를 일단 끝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이 문의 여닫음이 인생의 여닫음, 어떤 단락의 여닫음까지 생각이 들었는데 제 해석이 좀 맞는 건가요? 네, 일부분 그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창신동에 대한 이미지를 봤을 때 굉장히 어떤 나무 뿌리처럼 골목들이 이렇게 뻗어나가 있고 그 장가시처럼 공장들이 작은 공장들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근데 그 공장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뭔가 세계 하나가 사라지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누군가한테는 이게 그냥 봉제 공장들이야라고 말하지만 그 작은 공장들마다 사실 하나의 세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세계들이 사라지는 거가 저한테는 좀 컸었거든요, 울림이. 그리고 우리가 그걸 너무 함부로 생각하는 거 아닐까? 뭔가 그래서 저는 그 보통 그 제가 다른 영상들을 볼 때 그냥 창신동이라고 하면 그
뿌리 자체를 크게 보고 이렇게 그랬었는데 저는 그 장가지 하나 그 가지 하나를 좀 더 크게 확장시켜서 영화를 그 공간에서 몇 년 생활을 이렇게 활동을 하신 거죠? 제가 이제 그 공장이 200에 18만 원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선택할 적에 돈을 많이 안 벌어도 오래 갈 수 있는 공장을 네네. 선택하기 게 제일 작은 걸 선택했거든요. 지금 몇 년째? 몇 년째? 7년 넘었죠. 그 셔터는 처음부터 그 예. 셔터였나요? 근데 저 샀다에 대해서 할 얘기 있는데요. 네네네. 저는 지금 이제 샀다에 대해서 저희 문 샀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네네. 후엉이 조그만 문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네네네. 거기 이렇게 하얀데 빨간 꽃무늬가 이렇게 있는데 그 샷다가 없어요. 거기는. 아. 저희 샀다 여는 이제 열리는 거를 거기다 응용을 했는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 집은 그냥 열쇠로 하는 건데 저희 집 열쇠 그 샀다 내는 걸 퍼다가 거기다 했는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네네. 그 오늘 점심을 같이 하면서도 계속 느꼈지만 어머님이 아드님의 자랑이 어마무시한데요. 뭐, 네, 하여튼 충분히 자랑해도 될 것 같은 훌륭한 아들 두셨습니다.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명선 배우님 입고 계신 옷도 본인이 직접 만드신 옷인지. 아니에요. 이거는 시약이죠. 다림질하는 친구가 네네. 예, 팔다가 남았다고 그저께 준 거고요. 이 치마는 동묘 가서 5,000원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저는 세상에 버려진 옷이 너무 많아요. 더 이상 안 만들어도 옷이 너무 많이 쌓여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얀 요거 목도리는 이거는요. 여기 털이 달린 카라가 있었는데 이 카라가 너무 보기 싫어서 요것만 똑 뜯어가지고 여기다가 이게 막 모플러를 하니까 너무 더워서 실내에 있을 때 이걸 하자 그리고 그저께 밤에 만들어가지고. 그럼 어머님은 좀 여성복 이렇게 남성복도 잘 아니 하시나요? 저는 남성복은 못 하고요. 그냥 여성복만. 그러면 아드님 옷은 뭐 못 만들어 주시더라도 미래 며느리 옷은 또 한 벌 해주실 수 있겠네요. 아니 근데 저는 돈 안 되는 일은 별로 안 하고요. 입금되면 하실 수 있다. 예. 아 예.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굉장히 동관계가 명쾌한 모녀지간과 지금 제가 질문과 대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실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여쭤보기라고 아프리카 배추 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사실 그 공간도 이렇게 감독님이랑 연동돼 있는 공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공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그 아프리카에도 배추가 자라나에 나온 공간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제 기억으로는 거의 한 꽤 긴 시간 원룸에서만 살았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처음으로 뭔가 방이 있는 집을 처음 살아본 거예요. 그래서 되게 애착이 많이 가는. 여기서 원룸이 우리가 아는 원룸인가요? 단칸방의 그 원룸인가요? 단칸방에 오는 거죠. 예, 제가 사전 인터뷰를 충분히 잘한 것 같아요. 이해가 잘 되고 관객분들이 굉장히 좀 유의미하게 생각을 많이 해서 제가 한번 평생을 거의 단칸방에 살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 영화를 보시는 제가 볼 때는 한 45세 이상의 모든 한국인들은 대한민국 역사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영화 1987 올라가면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한 10분 동안 못 일어나듯이 저도 한참을 그 노래를 들으면서 했는데 그 노래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또 해볼까요? 그 노래는 직접 부르셨다는 말이 있던데 네. 녹음 과정이랄까 이런 거. 제가 일단 먼저 얘기하고 어머니가 좀 갔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네네. 실의 엔딩 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네네. 제가 먼저 얘기를 하고 어머니가 추가적으로 네네.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영화의 엔딩 쪽이나 혹은 과정 중에 어머니의 노래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어렸을 때 풍경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일을 하실 때 항상 듣던 노래들이나 혹은 흥얼거렸던 노래들이 제 머릿속에 있거든요. 그 풍경들이. 그래서 꼭 그것을 영화에 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에게 좋아하는 음악 몇 곡을 받아서 영화에도 삽입하고 실제로 부르게도 됐습니다. 그 노래를 뭐 사전에 몇 개 고르셨다면서요? 그 과정. 네, 많이 골랐어요. 네네네. 밤새워서 제가 이제 이 노래 감정을 조인재 감독한테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서 경음악을 60년대, 70년대 경음악. 그래가지고 거기다 노래를 또 다시 녹음을 해서 예. 그래서 공부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보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이나영 감독님이랑 조인재 감독님이 그 노래가 제일 좋다 이렇게 그 해서 노래 제목이 정확하게 뭐죠? 사랑의 듀엣의 영상이라고 근데 제가
18살에 맞아. 야간 학교를 다녔는데 네. 그때 그렇게 세련된 노래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어떤 현이라는 친구가 그 노래가 나온 지 한 일주일 정도 됐다 그러면서 그 노래를 나와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세상에 저렇게 멋진 노래가? 네. 그래서 그 노래를 이제 좋아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 그 노래 하면 제 18살 어렸을 때 그 야간 학교 교단에서 부르던 그 친구 모습이 되게 생각났거든요. 근데 좀 이제 이나영 감독도 그 노래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김영선 배우님이 18살에 들었으면 저는 17살에 아마 들었을 것 같긴 한데 저도 제목도 모르는데도 너무 울컥해가지고 엔딩 그래서 아마 엔딩 크레딧을 끝까지 지속시키는데 그 노래가 굉장히 역할을 하는 것 같고 그 녹음을 직접 하셨다고 그러던데 네. 노래를 그 녹음 과정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래서 그 녹음을 이제 제가 이제 그걸 최종 선택되고 나서 이나영 감독님이 그거를 제대로 녹음을 해서 보내줘라 이래서 제가 찜질방 가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집이 이렇게 네. 보시면 알지만 대로변 그 네. 골목에 대로변이잖아요. 오토바이가 자주 지나가요. 네, 그래서 극 중에서 계속 노래를 하는데 밤새 오토바이가 너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안 되겠다, 찜질방으로 가자. 그래서 찜질방에 혼자 들어가서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들어가서 했는데 그 이제 찜질방도 방음이 안 돼 있잖아요. 근데 혼자 아무도 안 듣겠지 심취해서 노래를 하고 나왔는데 다 들리었겠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네네. 보냈는데 그 음악 감독님이 미니 감독님이 그게 너무 좋다 그걸로 하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추후에 네네. 이제 녹음실에 가서 아 녹음실 가서 네. 기타를 그분이 직접 치시고 네, 그거를 그냥 쓴 게 아니라 네. 제가 그렇죠 그렇죠. 세 녹음실에 명이 가서 모여서 녹음을 이게 했어요. 이게 노동요 같이 네네. 그렇게 세 명이 같이 부르자. 그럼요. 아름다운 단어네요. 예, 그러면 그렇게 김명선 배우님이 부르시고 또 어느 분이 나머지 두 분은 누구? 그러니까 이나영 감독님 저희가 돈이 없잖아요. 네, 이나영 감독님, 감독님 또한 그리고 음악 감독님. 아, 음악 감독님. 조그만 방에서 피아노 냅두고 뭐 기타 이렇게 아. 그거 사운드 미리 따는 거랑 그때 피아노 치시면서 뭐. 이거 뭐 그게 제 노래 실력이 아니고 뭘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막 다 했어요. 아니 뭐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음원 발표를 해도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서 미니 실현자로. 감독님이 그거 갖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자전적이지만 그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한국 역사가 보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지금 공간에 그 셧다운을 내린 그 공간에서 역산을 하면 김영선 배우님은 그 일을 하신 게 정확하게 한 대략 몇 년 정도를 일을 하셨죠? 제가 그러니까 23살 때 22살 때 서울로 오면서 그 일을 시작을 했죠. 아, 근데 원래는 19살 때, 그러니까 네네. 말하자면 기술을 배웠던 게 아니고 네네. 뭐 빨래를 해준다거나 청소를 이러면서 우리는 일을 시작했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거기서 기술을 배우면서 이 집에 있으면 계속 그렇게 되겠구나 하고 이제 아무도 없는 서울로 와가지고 직업소개서에서 받아서 수유리에 있는 차명의상실이라고 있었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럼 한 33년, 4년 네, 그렇죠. 정도의 근데 기술은 그다지 좋진 않아요.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그게 돈이 좀 안 될 때는 설거지도 하고 어디 주방장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 연기 이외에도 다능하게 삶의 영역을 펼치고 있는 김명선 배우님이십니다. 다시 돌아와가지고 감독님은 이제 영화를 하게 된 계기가 좀 독특하시던데 이걸 공유하시면 지금 영화를 꿈꾸고 있는 다른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네네. 하게 된 동기는 이제 조금 마음속에서 좀 적극적으로 하게 된 동기는 사실 제가 10대 때부터 공장 생활을 계속 해왔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딱 20살이 되던 해에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청소년기에 노동을 하면서 불합리한 것들이 성인이 돼서부터는 너무 이제 사대보험도 내가 들 수 있고 아. 월급도 올라가고 네네네. 이런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것도 이상했거든요. 그런 부조리들이 저랑 같이 일했던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혹은 여성 근로자들은 그대로 월급이 딱 정해져 있고 그런 시스템에 대한 좀 질문 같은 걸 하고 싶었는데 그때는 소설의 형태로 글을 써나갔었어요. 네, 이제 어느 순간 영상 작업을 하게 되고 또 언젠간 노동에 대한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한 7, 8년 정도 되는 이제 직장생활 관두고 이제 첫 영화를 만들고 이제 두 번째 영화를 지금 실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회에 대한 질문이 가슴속에 항상 있었는데 지금까지. 근데 이거를 글로 표현하고 싶었다가 하다 보니 더 효율적인 장르를 찾아가지고 영화를 하게 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영화 이 하우투는 어떻게 배우시게 된 거죠? 저는 보통 학원을 많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일 끝나고 네네네. 이제
그 전철을 타고 서울 올라와서 뭐 미디액트라든지 네네네. 이런 데 가서 이제 그 배우고 뭐 글 쓰는 교육이라든지 편집 혹은 이런 것들을 학원에서 네, 대부분 배웠었습니다. 그 교육이 뭐 반드시 중요하다 이런 생각은 아니고 어쨌거나 뭔가를 배우는데 학습이랄까 계기는 분명히 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조민재 감독님은 그렇게 영화를 배웠다 생각하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김명선 배우님은 그런 과정 없이 과감하게 지금 연기를 하시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대상 배우가 됐죠. 아, 그러니까 영화제 대상 수상을 하게 된 조만간 그 어떤 앞으로 수상은 이쪽이 더 많이 하시게 될 것 같은 저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작품 편수가 점점 늘어나실 거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떤 배움의 과정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본능적으로 연기를 좀 하시게 된 거잖아요. 그 이 과정에서 지금 현재 만족도랄까 아니면 이 연기를 하기 시작했다 해서 좋다랄까 어떤 개인적인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한번 해주시면. 아니 저는 제가 연기를 했다는 생각도 안 하고 배우라는 생각도 사실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제 환경은 늘 그대로잖아요. 네네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잠깐 감독님한테도 얘기했듯이 배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셨고 저도 이제 실질적으로 근데 저는 제가 이제 밑에서 이렇게 저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말하면 3대 업종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대우라는 걸 별로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배우가 되면서 어디 가면 사람들이 막 반갑다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사인도 부탁했거든요. 그래서 아유, 와, 사인. 이거 괜찮은 인생이네. 사인을 또 만드셨나? 그냥 김자 쓰고 동글라미 해서. 예,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이런 삶도 있구나. 그러니까 뭐 제가 하는 일도 물론 좋은 일이지만 그 배우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제가 더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대우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뭐 이렇게 소감이란 거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제가 조금이라도 누구한테 어떤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막 본격적으로 배우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은 별로 지금도 안 들고요. 제 본업은 이제 옷을 만드는 거니까 아마 이거를 순간순간 하게 될지라도 저는 제 본업을 잊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냥 제 본업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취미로 이제 배우를 하는 건 모르는데 그동안 많은 이렇게 배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배우가 한국에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까지 뭐 나서가지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제 지금까지 보면 이렇게 본인이 저는 운명론자는 아닙니다만 그 예술 쪽은 흐름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김영선 배우님은 지금 이제 출연하신 게 몇 작품 안 되지만 조만간 사회가 찾는 그런 배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막연하게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사회가 저를 찾는다고 해도 제가 준비가 돼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늘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또 노하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제가 이제 민폐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아니죠. 연기는 어떻게 보면요. 이렇게 제 주장이 맞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연기라는 것은 그냥 카메라 앞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거예요. 편하게 하시면 그게 제일 좋은 연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그냥 과감하게 다양하게 해보시는 것이 아마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감사합니다. 저한테 기회를 좀 주십시오. 이제 저부터 오늘부터 김영선 배우를 머릿속에 간직할 테니까 조만간 촬영장에서 배울 수 있도록 서로 뭐 물론 조민재 감독님의 다음 작품에 더 빨리 출연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민재 감독의 작품엔 출연하지 않으려고요. 아드님이랑 거래는 이제 하지 않겠다. 이게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우연히 네네네. 좋은 계기가 됐지만 또 조민재 감독님이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조민재 감독의 작품에는 제가 욕심을 안 내고 또 저를 바라는 감독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네네. 가족이라는 이유로 묻고 싶진 않고 두 번 다시 이제 촬영 안 하는 걸로. 네, 그 두 분의 관계는 두 분이 알아서 정리를 하시고 그 작품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조민재 감독님은 사실 이게 지금 단편으로 저와 GV를 하고 있지만 한국영화감독조합의 또 회원이시고 제 동료 감독님이세요. 그래서 장편을 먼저 찍고 단편을 두 편을 나중에 찍은 좀 특이한 어떻게 보면 경력을 갖고 계신데 이 장편을 먼저 찍고 단편을 나중에 찍었을 때 어떤 느낌이랄까 환경의 변화랄까 뭐 이런 거 그것도 이야기 좀 해주시면. 네. 느끼는 변화는 생각보다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아서 네. 사실 저한테는 작업의 어떤 시간이나 네네. 혹은 노력한 것이 사실 장편의 단편 저는 똑같거든요. 시간이 뭐 둘 다 3년이 걸렸고 근데 어떤 그
저는 단지 그냥 단편하고 장편은 그냥 형식의 제 선택일 뿐이고 가장 적절한 어떤 시간들을 이제 제가 선택하는 것인데 항상 이제 좀 저도 우려하는 거는 마치 단편을 만드는 일이 장편을 넘어가기 위한 어떤 징검다리처럼의 사용되는 어떤 단편 작업을 하지 말아야겠다. 저 스스로 그런 거는 하지 말고 딱 정확한 형식이 있으면 그거에 맞게 또 가야겠다. 반대로 뭔가 이야기는 내가 봤을 때는 딱 이 시간이 적당한데 그걸 억지로 뭔가 카테고리 안에 넣으려고 늘린다거나 이러진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저에 대한 차이는 그냥 형식.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을 보고 계시는 영화 예비 영화인들은 그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편을 만드는 것이 꼭 장편을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고정관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난 이야기가 좀 짧은 것이냐 긴 것이냐에 따라서 작업을 하시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라고 저도 공감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음 작업은 이렇게 긴 이야기인가요? 짧은 이야기인가요? 일단 지금은 이나영 감독님이 장편이랑 좀 긴 이야기를 준비 중이세요. 그래서 네네네. 같이 작업을 할 것 같고, 근데 사실 저희 작업은 극영화지만 굉장히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까 이나영 감독이 단순하게 눈이 슬픔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저희가 사실 디렉팅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영화 이에 뭐 아프리카 배추가 자라나라는 작품은 어머니가 잠깐 등장하시는데 우리가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그 전에 이제 즉흥극으로 가족 상황극도 계속 만들고 오니까 이들을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한 많은 시간들을 쏟아요. 이번 실 같은 경우도 저는 어머니 움직임을 관찰하려고 한 2년 정도를 관찰을 했었고 그것이 이제 극영화로 이렇게 나온 거죠. 네. 저희는 어쨌든 뭔가 너무 조급해하지 않고 네. 정말 적절한 시기에 정확한 시선이 저희한테 딱 쌓이면 그때 작업이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독님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감독님의 일상적인 작업과 감독님의 영화적 작업을 조금 구분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그 장기 프로젝트를 주로 할 수 있는데 그 백그라운드에는 삶의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를 조금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주시면 결례일까요? 저의 일상이 현재 어떤 현재 영이 일상. 되는. 네. 저는 물론 다양한 일을 지금 하게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는 공장 노동자였고 노동자였다가 또 작업을 찍고 나서는 이런 영화를 만드는 일도 하게 됐는데 계속 일을 하고 이제 보통 저는 지금은 건설 쪽에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 열심히 일하고 또 겨울에 항상 건설 쪽 일이 없으니까 또 그럴 때는 영화를 또 만들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대부분 겨울에 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사전 인터뷰를 하면서 너무너무 좋았던 것이 굉장히 진정한 어떤 영화인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가을까지는 영화를 위한 어떤 물질적인 정신적인 여유를 축적했다가 그것을 이제 겨울에 하시는 일이 겨울에 좀 일이 없으시대요. 그래서 이렇게 겨울에 작품들 이렇게 토해놓는 예술적 성취를 하시는. 그러니까 영화라는 것이 꼭 이렇게 영화를 위해서 삶을 포기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조민재 감독님이 이제 장기적으로 40-50년을 더 영화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패턴이 꼭 반복돼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 작품이 이렇게 3년씩도 되고 하니까 성수국을 축적시키고 그게 다 결정 났을 때 이제 이렇게 예술적 배출을 하는 이런 패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작품은 지금 이제 축적이 이제 시작될 거니까 또 한 2-3년 뒤에 나오는 건가요? 네,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어떤 상황이 생겨서 좀 더 빠르게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거는 사실 저희가 정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저희 영화에 담기는 분들이랑 얼만큼 저희가 같이 이야기를 하고 고민을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게 자주 들었던 질문일지 모르겠는데 어떤 자전적인 이야기가 지금 많이 담겨 있었잖아요. 그럼 앞으로 다음 작품도 조금 자전적이랄까? 자전적이 아니라 그러면 행동 영역 혹은 사고의 영역에 관련된 것들을 하게 될 확률이 높나요? 저는 제가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 혹은 이런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라고 든 것이 제가 사실 굉장히 B급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원래 좋아하던 감독님도 존 캄페타라든지 또 크로넨버그 이런
네, 이런 영화 굉장히 좋아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의 삶과 너무 동떨어진 영화들이잖아요. 어느 순간 굉장히 외로워졌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장률 감독님의 풍경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거기에 이제 뭐 선반이라든지 밀링을 다루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나와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일이 사실 그때 제가 하던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나라는 사람도 나라는 사람의 어떤 모습도 영화 안에서 보여줄 수 있구나. 그렇다면 뭔가 제가 만약에 영화를 하게 된다면 나와 비슷한 것들을 담아내야지.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 감독님 말을 받아갖고 이 감독님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그 영향을 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영향 주신 감독님들이나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조금 더 감독님을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영향은 너무 많아서. 네, 근데 뭐 그 사실 제가 데뷔 전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뭐 헐리우드 영화 되게 좋아했고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 너무 좋아했었고 근데 또 작업을 하면서 또 이제 첫 작품 찍었을 때는 이제 대만 감독님들 혹은 중국의 뭐 중국 감독님들 네, 좋아했었고 또 일본 감독님 되게 좋아했었고 그러니까 어떤 감독님을 딱 좋아한다라고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운 그러니까 조금 그 시기가 매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면 그냥 이렇게 정확한 대답을 안 해주시면 되는데 대만이면 뭐 아, 뭐 당연히 호우샤오신 뭐 이런 쪽 뭐 전통. 저는 그리고 조금 중국 쪽은 뭐 지하장커 감독님도 많은데 저는 장혜모 감독님의 초기작들을 좋아해요. 뭐 홍동이라든지 붉은 수수박 혹은 귀주 이야기라는 작품 좋죠. 되게 좋거든요. 저는 그런 데서 많이 영향을 받았다고도 할 수 있고 네. 뭐 지금작은 사실 크게 지지하지 지금. 네네네. 이거는 개인의 성향이고, 그러니까 사실 어떤 감독님들이 초기작들이 있고 매번 이제 바뀌잖아요. 영화의 어떤 세계관들이. 그럴 때 제가 끝까지 쫓아가는 감독님들이 있고, 혹은 포기하게 되는 감독님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너무 많이 전복되다 보면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떤 지지하는 감독님들이 계속 바뀌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감독님이 이제 그분들 영향을 받아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하지만 그 예를 들면 이렇게 대만, 타이완 영화제 가게 되면 호우샤오신 감독님이 거의 센터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게 되고 뭐 전 거기서 지하장커 감독도 만나고 뭐 이렇게 금방 만나게 돼요. 이제 동료 감독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분들 지금 검해했던 분들을 조만간 만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숙이랄까 성장이랄까 아 내가 저 사람의 어떤 정신적인 이제 동료구나라고 느끼면서 아마 조금 더 본인이 이렇게 성취하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 저는 곧 오리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작업의 결과물을 보면 앞으로 대감독이 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커 보이니까 저는 이렇게 감독님이 조금 꾸준하게 이 아까 말한 초심을 잊지 않고 찬찬히 가셔가지고 어떤 그 완성도 있는 어떤 작업의 완성도가 있는 그런 감독이 되셨으면 해서 감히 주제 넘게 그런 말을 좀 한번 드려봤고요. 이 작업으로 해서 이제 결과물들이 나와가지고 어머님 뭐 아주 우리 조민재 감독이 이 독립영화계 아이돌이다 뭐 이런 그런 수준까지 하면서 너무 근데 저는 너무 보기 좋았고요. 나중에 전 아이가 크면 뭐 그렇게 그런 부모가 되고 싶은 전혀 그러니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작업에 이제 아드님이 작업하신 걸 지금까지 지켜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깝고 뭐 이런 부분도 뭐 있었을 것 같고 뭐 이런 건데 앞으로 작업을 조금 이 감독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 없으세요? 저요? 그냥 객관적으로 지켜볼 때 영화에 대해 잘 몰라가지고요. 네, 네. 그냥 느끼시는 걸. 저는 뭐 그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본 거는 제가 이제 커트 찍은 거잖아요. 근데 네네. 그걸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영화에 담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이게 1, 2, 3번 정해지면서 어디에 어느 부분을 넣어야 되는지 다 세팅이 돼 있냐 그랬더니 처음부터 계획을 다 해서 시간을 아끼고 예산을 아껴야 돼서 그걸 다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버리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제가 찍은 건 거의 다 나왔어요. 다만 그 뭐 30번 찍고 이런 것을 골라내긴 했지만 되게 신기했고요. 저는 뭐 조민재 감독이 뭐 아이돌이라 근데 제 뭐 진심은 막
남이 보기에는 제 자부심이니까 자랑을 그렇죠. 한다고는 얘기하는데 저는 뭐 조민재 감독이 본인이 행복하면 되는 거고 또 행복한 일을 하면 되는 거고 저는 제가 이제 전 합천 영화제가 지불을 하는데 네네. 배우로서가 아닌 이제 네. 질문이 감독님들이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감독을 둔 부모의 심정에 대해서 묻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다니면 이제 그런 질문을 받는데 저는 조민재 감독이 되게 자랑스러운 게 제가 살아가면서 누구한테 어떤 감동을 줬느냐를 되게 많이 생각하거든요. 사실 보여지는 것도 없었겠지만 조민재 감독이 영상이라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되게 감동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조민재 감독한테 이렇게 말하거든요. 100명, 50명이 감동을 받는 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진실로 한두 명이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면 너는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뭐 조민재 감독이 대단한 감독이 될 거다, 자식을 어떻게 키웠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뭐 사실은 오늘 잘 됐다고 또 내일 잘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오늘 빛나고 내일 안 빛나도 상관없이 여전히 조민재 감독은 제 아들이잖아요. 네. 뭐 어떤 일을 하든 지금하고 똑같이 저는 조민재 감독이 이제 강남에서 보도블로 까는 거를 보고 왔거든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뭐 고글인지 끼고 막 땅을 이렇게 하면서 막 와 진짜 멋있다. 무슨 어떤 부분에서나 최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 남자친구가 울었어요. 그래서 왜 울어 이랬더니 조민재 감독이 지금 저기서 저거 하게 생겼냐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뭐 사람이 인생이라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조민재 감독이 어떤 일을 하든 다 지지를 할 생각이고요. 조민재 감독이 그 일을 한다고 절대 부끄러운 아들이 아니거든요. 이 자체만으로 저한테는 공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아들이 막 이렇게 안 해요. 약간의 제가 첨언하는 조금 위험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어떤 일을 선택한다는 거는 그냥 그 일이 꼭 필요한 거잖아요. 이게 뭔가 너무 낮게 보는 거 이런 게 아니고 뭐 제 삶이 또 슬프거나 이러지도 않고 제가 뭐 누가 빚이 있거나 혹은 누구한테 돈을 꿔서 생활하는 게 아니라 되게 안정적으로 제 몸 하나를 잘 꾸미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뭐 돈이 그렇게 크게 부족하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저 스스로는 지금 제 삶에 되게 만족을 하고 그리고 저는 제가 몸을 움직여서 일할 수 있다는 게 되게 감사해요 항상. 네.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아니 근데 너무 이렇게 조심스러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 게 예를 들면 조민재 감독이 지금 강남에 보도블록 다 깔고 있다. 이게 팩트는 아닐지 몰라도 그 일정 부분을 까는 거는 나쁜 건가요, 그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어떤 시선들이 왜곡될까 봐. 그렇죠. 그 왜곡은 사실 우려하는 부분은 이제 전달을 하면서 항상 우리가 이 바이어스가 끼고 이러면서 항상 그게 문제죠, 그죠? 조민재 감독이 재산이 없는데 지금 재산으로 만족한다 그러니 그건 좀 이상하네요. 아니 그게 아니고 어머니가 모르는 재산이 있습니다. 네네네. 조민재 감독은 강남에 보도블록을 많이 까는 사람이고 재산도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왜곡은 없으시길 바라고요. 어쨌거나 훌륭한 성심성의껏 다하는 이제 영화 노동자로 살고 있는 거죠, 그죠? 네네네. 그 나쁜 거는 노동자라는 단어는 굉장히 아름다운 단어이기 때문에 어떤 노동을 하고 이제 영화를 창작하는 훌륭한 아름다운 청년이 여기 앉아 있는 거니까 뭐 그거는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그러면 영화 내부로 이제 조금 들어가면 나중에 이제 미드포인트 지나고 나서 서서히 이제 1-2막쯤에 마무리할 때쯤에 그 과거 70년대 어떤 영상으로 보이는 것들이 이제 작업에 깔리면서 명선의 어떤 히스토리와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노동자 역사를 한번 좀 정리해주는 그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럼 촬영을 뭐 전형적으로 뭐 블루를 놓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한 건가요? 어떻게 한 건가요? 그 그린이나 블루로 깔면 그 네네. 색이 아무래도 번지거든요. 그렇죠. 인물 네네. 팔이나 이런 것들. 그렇죠. 그래서 뭐 테스트 촬영을 했는데 어쨌든 거기에 이제 제가 CG 작업을 했을 때 가장 편한 직접 이제 키를 딴다 그러죠. 네. 그래서 키를 따서 그냥 이렇게, 따서? 이렇게 매핑의 기능처럼 탁 올리는 네네네. 느낌으로 작업을 했고 그 장면을 만들게 된 계기는 사실 그 사용된 푸티지가 60년대, 70년대에 그 대한뉴스에서 나오던 이제 지방에 있는 여성들을 서울로 올라오게끔 하려는 어떤 선동 영상 같은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서울로 올라오고 봉제 노동을 하면 이렇게 잘 먹고 뭐 공부도 할 수 있다 이런 영상인데 저는 그것을 어머니가 만드는 옷에 올리면 뭔가 역전시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거의 어떤 여성 노동자들의 이미지는 그거였는데 지금 어머니의 모습이잖아요. 어머니 만든 옷 위에 그걸 올리면 뭔가 역전시킨다는 느낌이 들고 해방감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80년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많은 영상 운동가들이 이제 캠코더를 들고 시위하는 모습을 찍기 시작하죠. 근데 이거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어떤 주류의 스피커로만 존재하던 영상물들이 80년대에 넘어오면서 이제 정말 개인의 어떤 시선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었잖아요. 제가 사실 그 시대에 살아보진 않았지만 조사한 걸로 따르면 그래서 그런 주류의 스피커의 영상에서 그렇게 80년대에 정말 아름다운 영상들로 넘어가게끔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럼 실에 이제 마지막에 흐엉이라는 분이 독립을 해서 자기 가게가 조금 그죠? 나름 어머님의 영역보다는 어떻게 보면 공간적으로 크잖아요. 그다음에 어쨌거나 흐엉이라는 사람이 거의 사장 같은 개념 아닌가요? 그죠? 그러면 이게 그 저 같은 사람이 해석할 때는 장신동에서 어머님의 영역은 이제 빠지고 흐엉이라는 사람이 이 장신동에 계속 있을 거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건가요? 네. 근데 이거는 정말 개인적인 화두, 그러니까 연출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좀 반영된 거긴 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어머니의 삶을 조금 더 조명하려고 했었다면 그거는 제 생각인데 저는 이제 노동이라는 게 몸으로 계속 이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셨던 몸의 기술들이 이제 흐엉한테 넘어가는 거고 또 흐엉은 또 다른 데로 넘어가겠죠. 그 기술들이. 왜냐하면 저도 항상 어떤 일할 때 기술자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제 선임이 있고 제가 또 받아서 또 힘한테 물려주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들이 딱 만들어져 있잖아요. 국가끼리.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어떤 기업의, 그러니까 노동자와 사업자의 구조가 사실은 이게 국가별로 국가까지도 확장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대로 답습해서 내려오는 건데 이게 지금 어떤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 중의 어떤 핵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노동을 계속 밀어내는 형식. 그래서 사실 공제 노동도 방글라데시나 이제 베트남 쪽으로 많이 넘어갔죠. 그런 시스템적인 것도 얘기를 하고 싶었고 실제로 흐엉님이 공장을 차리셨어요.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고 멋있으세요, 이제. 그분도 원래 창신동에 있는 분이시죠? 네네, 꽤 오랫동안 10년 정도 이제. 그러니까 그 장면이 없었으면 개인의 역사를 그냥 닫혀 있는 사유화된 영상이 나는 될 수도 있었 뻔했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쪽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어떤 뭐죠? 스토리의 어떤 여지를 남겨두면서 이야기가 확장되면서 굉장히 이야기 가치가 높아졌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것은 굉장히 유의미한 거였고, 아까 그 셔터 내리는 그 장면으로 일단 어머님의 삶을 쫙 정리하고 했던 거는 굉장히 어떤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쪽의 영역에 아까 우리가 식사하면서 가리베가스라는 영화를 보셨냐라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긴 장편 영화는 항상 이제 켄로치 관련된 맥락이 있고 단편 영화 쪽은 이제 노동자 관련 이야기를 하면 그 가리베가스가 항상 이렇게 걸려서 넘어오거든요. 그러면 현재 감독님 생각하실 때 동시대에 그러니까 그거는 과거들이고 동시대에 감독님과 비슷한 시선을 가지고 있는 단편 영화 작품들이 있던가요? 주위에? 제가 올해 그 어떤 영화제에 예신 심사를 했었는데 네네.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동, 여성 이주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또 아마도 영화제에 상영되는 작품들도 그와 관련된 상작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시기가 온 것 같고 사실 올해 이제 서울독립영화제에서 이란희 감독님의 휴가라는 작품이나 이수정 감독님의 제춘원이라는 작품은 노동과 관련된 영화들인데요.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뭐 해외에 뭐 다르덴 감독님도 노동 다루시고 뭐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켄로치 감독님 노동 다루시는데 그리고 심지어 저희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젊은 작가들이. 근데 한국에 정말 끝까지 그것을 하는 극영화 감독님이 있냐라고 했을 때는 좀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번에 봤을 때 이란희 감독님 작품을 봤을 때는 뭔가 그런 것을 선배 감독님들의 어떤 그런 것 작품을 봤을 때 굉장히 감명스러웠어요. 자, 슬슬 우리가 이야기를 잘했나 봐요. 시간이 무르듯이 흘러간 것 같은데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마지막 질문들은 항상 제가 미래에 대한 질문을 하고 끝나거든요.
그래서 다음 작품에 대한 이야기는 좀 들었고, 그다음에 명선 배우님 뭐 출연 기회나 이런 이야기, 작은 이야기는 한 것 같으니까 한 10년 뒤에 각자의 모습 한번 예상해 보면서 슬슬 마무리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데, 10년 뒤에 조민재 감독님은 어떤 작업을 하고 있을 것 같으십니까? 10년 뒤에 일단 이게 굳이 영화와 연관된 영화는 상관없어요. 네네네. 그냥 삶도 좋고 뭐. 네, 아마 영화와 관련된 거는 제가 억지로 뭔가 이야기를 만들어내려고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드는 생각은 내가 만약에 영화를 안 하게 안 하게 되더라도 그냥 부지런히 일하고 사실 집을 만들고 싶은 게 꿈이에요, 제가. 그래서 나름 이렇게 써본 걸로는 내가 그 나이 때쯤에는 집을 만들고 있겠지? 집을 완성해. 사는 것이 아니고 만들고 싶은. 네네. 직접 짓고 싶은 꿈이 네네네. 있어서 네. 요즘은 그거에도 관심이 꽤 많아요. 그래서 공부하고 학원도 다니고. 네. 10년 뒤에는 집을 짓겠다는 예상을 한번 해보고요. 명선 배우님은 10년 뒤에 어떤 일 하고 있으실까요? 저는 계획이 없어요. 저는 제 인생 살면서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네. 생각이 늘 기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 인생이 늘 생각들이 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살에 했던 생각이나 뭐 30살에 이렇게 천점 변해왔고 제 상황에 맞춰서 생각들이 변하고 있어서 저는 아마 그냥 오늘을 열심히 살고 제 생각대로 그래서 좋은 생각을 많이 하려고 그러고 제가 잘 된다는 생각을 하면 언젠가 잘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 배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네네. 저는 그게 아니라도 또 다른 걸 찾아서 제 삶에 최선을 다할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 후에 계획은 없습니다. 20대의 꿈과 50대의 꿈이 조금 다르다. 이런 것도 한번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 이런 거 생각도 한번 해보면서 다시 한번 어제 서독제 영화제 대상을 너무 진심 축하드리고 그리고 서독제 영화제 대상을 타는 아들을 둔 김명선 배우님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아니 명선 배우님도 조만간 연기상을 분명히 타시게 될 날이 이 영화로도 타실 확률도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제 영화가 아니 릴리스된 조민재 것 감독이 때문에 그랬거든요. 한 집에 네. 상을 2개 줄 순 없다.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포기해라. 이렇게. 아들이 받아야 된다. 그래서 어저께 이랬거든요. 아이씨 조민재가 대상을 안 받았으면 내가 배우상을 받았을 건데 망했다. 네네. 자, 아들과 엄마의 실질 대화, 들으셨고요. 자, 시간이 어떻게 남아있나요? 조금 더 질문을 추가를 할까요? 네. 자, 슬슬 이제 마무리하면 된다고 하니까요. 우리 보고 계신 시를 사랑해 주셨던 관객분들에게 인사 말씀 한마디씩 하고 끝내면 될 것 같은데. 조민재 감독님이 먼저. 네. 네. 저 카메라 보고 하실까요? 네. 네. 저쪽? 네, 저쪽 보고 하시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이 영화를 실과 아프리카 배추가 자라나라는 작품은 조금 이야기 진입 방식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존 영화 너무 다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처음 보시면 좀 낯설 수도 있는데요. 그냥 영화 편하게 봐주시고 그냥 그 공간에 잠깐 들어왔다가 머물러 가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김명선 배우님, 저 센터 카메라 보시고. 네. 저는요, 글쎄, 이 영화가 저는 항상 느끼는 게 조민재 감독은 재밌는 영화를 못 만드는구나. 그래서 이 영화 나왔을 때 이게 과연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모든 분들이 재미없지 않고 재밌어요라고 얘기해 줄 때 되게 신기했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일의 조민재 감독님과 김명선 배우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했습니다. 이제 아쉽지만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게 됐는데요. 자, 이제 유명 영화제 수상한 단편들을 네이버 시리즈온에서 지금 관람하실 수 있고요.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꼭 놓치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후 4시에는 이준익, 윤재유 감독님과 함께하는 한숨 토크 코로나 시대 감독살이가 진행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많은 것이 변했기 때문에 두 분 천만 감독님들 이야기 들으면서 앞으로 세상의 변화를 한번 누려보시는 시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충무로 영화제가 끝까지 완료될 때까지 여러분의 관심 정말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에 이 굿즈가 요즘 반응이 좋답니다. 네, 이 충무로 영화제 굿즈들
받아가실 수 있는 이벤트도 있으니까요. 예, 홈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덕분에.